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저희는 이 저항선에 걸리고 조금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빠지는 건 아닐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상고예요. 상고. 6월 말까지의 숫자로 놓고 봤었을 때 계속 상승하는 주기일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올해의 수익이 20, 30%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게 상반기에 다 들어올 확률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반기는 굉장히 쉬어가거나 아니면 하락하거나 또 올라간다면 조금 덜 올라가는 이런 케이스라고 생각하거든요. 빠르면 이번 달 안에 또 다시 재상승하는 주기로 넘어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대출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항상 대출 증가율과 금리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트리거 포인트입니다. 거의 100만 불짜리 얘기해드린 것 같은데 아무튼 항상 그걸 보셔야 되고요. 네, 안녕하세요. 매경 월가월브TV의 신화아 기자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계속 미국 시장 전문가로 모니터링 면밀하게 하고 계신데 저희가 지난 일주일 시장 흐름이 조금 특이하게 나와서 이 정리부터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미국 전문가는 패널분들이 지어주신 이름이고, 네. 저는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이니까 네. 글로벌 투자를 하는 걸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제 올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 뭐 이런 두려움까지 만들어지면서 좀 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말씀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은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장의 흐름은 정반대죠 지금. 네. 올해 연초 대비해서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네. 달러 기준으로서 상승률을 보니까 한국이 17% 정도 올랐고요. 중국이 또 한 17% 정도 올랐고 나스닥 그러니까 기술주 위주의 그 금리 민감한 나스닥이 거의 한 10몇 프로 올랐고 또 그 이외에 신흥국 등등이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많이 올라 버리면 우리가 보통 연간 단위로 한 20, 30% 오르는 시장이 굉장히 좋은 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S&P 500 기준으로 연평균 지난 30년, 50년 계산해 보면 10% 살짝 안 되는 수익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 20%, 30% 오르는 장이 나오면 그건 상당히 높은 편이잖아요. 근데 그 연평균 수익률이 한 달 만에 다 들어왔다. 네. 좀 쉬어줘야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이 기술적인 분석을 보더라도 현재 타이밍에서는 좀 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S&P 500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작년의 흐름이 6월 달까지 굉장히 급락을 했고 그리고 나서 8월 초에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제법 많은 상승률을 보여줬다가 다시 빠지기 시작해서 10월 달에 두 번째 바닥, 더 낮은 바닥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의 지금 반등이에요. 그래서 이번의 반등은 과거의 장기 추세에 대비해서는 어쨌든 기술적으로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황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볼린저 밴드라든지 기술적인 차트를 보면은 지금 살짝 좀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는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어야 되는 타이밍. 그래서 시장이 이번 주에 확연하게 지난주 금요일부터 네.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이런 식의 계속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는 좀 숨고르기 기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대표적인 기술주들의 포진이 되어 있는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은 저항선을 완전히 뚫고 올라간 상황이고요. 주봉 차트로 보더라도 전 고점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S&P 500을 좀 또 장기적인 차트로 그려보면은 삼각 박스권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차트상으로는 좀 쉬어줘야 되는 건 맞는데 다시 8월 이후에 급락해서 10월 달까지 이렇게 빠지는 것에 재현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펀더멘털적인 부분에서도 좀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올해의 예측을 할 때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또는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올해 경기 침체가 올 거냐 안 올 거냐에 대한 걱정,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소입니다. 그런데 고용 시장이 너무 좋아버리면 당연히 경기 침체는 안 오겠죠. 그렇지만 금리가 너무 높게 오래 기간 유지가 될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오면은 시장은 최소한 20%씩 또 빠지는 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안 오는 게 더 좋고요. 그래서 고용 지표들 나왔던 걸 보니까 뭐 정말 너무 좋아요. 잘 나왔죠. 네. 예상치가 한 18만 5천 명인데 실제로는 51만 7천 명이 나왔으니까 거의 뭐 2배 확실히 넘었고 3배 가까이. 3배. 그리고 실업률도 피봇이 일어나려면, 피봇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금리를 언제부터 내리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 일어나려면은 실업률이 4.4% 정도는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작년에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실제로 나온 거는 겨우 3.4%밖에 안 되니까 금리 내릴 일은 없겠구나. 뭐 이러면서 이제 걱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 이외에도 뭐 임금 상승률 부분도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어요. 노동 참여율도 올라가는 모습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인 숫자들은 고용 시장이 너무 좋다. 좋아도 이렇게 좋아도 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술적인 조정 타이밍에 이런 펀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두려움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이런 조정 또는 뭐 쉬어가는 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지금 어쨌든 쉬어가야 하는 타이밍이라고 하셨고 실제로 지난주부터 한 일주일 정도 주가가 변동폭을 확대하고 있는데 네.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냥 물론 8월 넘어서까지 쭉 빠지는 모양새는 아닐 거라고 하셨지만 언제까지라고 대충 예견을 하는 게 맞을까요? 결국은 그 지금 나오고 있는 달러의 흐름이라든지 금리의 흐름이 얼마 동안이나 지금 추세적인. 네. 그래서 달러 지수를 보시면은 뭐 저점이 거의 뭐 101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103을 뚫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한 2% 정도 올라온 상황이다 말이죠. 이게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조정이 계속 길어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또 저항선에 부딪히고 나서 또 다시 달러가 약세로 간다. 그러면 시장은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올라가는 추세가 계속 나오면 시장은 좋을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신 기자님께서 여쭤보신 게 언제까지 정답이 없어요. 그 추세가 언제 멈추느냐에 따라서 바뀔 건데, 근데 저희는 이 저항선에 걸리고 조금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빠지는 건 아닐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상고예요. 상고. 6월 말까지의 숫자로 놓고 봤었을 때 계속 상승하는 주기일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올해의 수익이 20, 30%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상반기에 다 들어올 확률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반기는 굉장히 쉬어가거나 아니면 하락하거나 또 올라간다면 조금 덜 올라가는 이런 케이스라고 생각하거든요. 빠르면 이번 달 안에 또 다시 재상승하는 주기로 넘어갈 수 있다. 실적이 지금 거의 다 발표가 되고 나면 경기에 대한 예상치 또 앞으로의 전망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조정이 되겠죠. 그래서 올해 전체 상고로 보고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조정이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다리는 게 아니고 네. 좀 투자의 기회를 살려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조정을 받았을 때. 네. 네. 그러면 하반기는 하저인가요? 아니면 하중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금리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있고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의구심이 두 개가 같이 상존하고 있어서 네. 이 두 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네. 하저가 될지 하중이 될지 하고가 될지가 결정이 되겠죠. 네. 그럼 이제 금리가 미 연준이 계속 5%대를 유지시키고 있고 그러면 이제 장기 금리가 더 떨어지지 못하겠죠. 근데 3.5% 정도 수준에서 끝나면 괜찮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최근처럼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해서 장기 금리, 미 연준 금리만큼 또 다시 올라간다. 이러면 시장은 당연히 하반기가 하저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 금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고요. 그럼 그 금리가 어떻게 될지 판단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당연히
인플레이션이겠죠. 네. 예. 그래서 물가가 지금 보시면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고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더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빠지느냐에 따라서 미 연준이 얼마의 금리에서 유지를 시킬지 또는 떨어뜨릴지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더 빠질 거냐 연말까지. 근데 이제 저희는 연말까지 걱정은 하지 않아요. 결국은 3%대까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오히려 내년이죠. 내년이나 뭐 내후년 정도. 과거에 1940년대부터 50년대 이 사이를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막 널뛰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항상 이렇게 더블로 튀는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은 이제 확 튀어서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떨어지겠죠 다. 네.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올라갈까봐 요게 들어오면은 시장은 저러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플레이션 숫자를 계속 요의주시하셔야 되고 그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 네. 뭐 그게 임금 상승률이 됐던, 그게 고용 시장이 됐던, 뭐 아니면 원자재 가격의 변화라든지, 뭐 공급망 차질이라든지 뭐든 간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 네. 그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올라갈지에 대한 판단을 하반기에는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하반기 내내 나오는 숫자는 계속 빠지는 숫자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시장은 상고하 저로 가지는 않고 네. 상고 뭐 하중 정도 내지 상고 하고도 갈 수 있는데 그 폭은 좀 적을 거다.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또 중요한 거는 당연히 경기 침체이겠죠. 만약에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빨리 온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리를 지금 왕창 올려놨어요. 미 연준이. 근데 미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를 안 내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만약에 근데 금리를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는 속도가 이제 나오고 있지만 당장 막 하반기에 들어갔는데 내리기 시작해요. 그거는 지금 미 연준이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템포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경기가 예상보다 안 좋구나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는 근데 경기 침체가 그렇게 빨리 올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미 연준이 금리를 빨리 내릴 것 같지 않고요. 아주 천천히 내릴 거고 인플레이션이 금리보다도 낮아지는 걸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내리기 시작해야지 시장에 어떤 쇼크를 안 주는 거죠. 하반기에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결정이 날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금리, 인플레이션 수치를 잘 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네.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뭐 고용지표도 봐야 되고 물가, 임금 상승률도 봐야 하고 물론 중요하지만 네. 그 중에서도 특히 더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지표가 있다면 네.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제가 해외 투자 관련해서 많은 강의를 해오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 장단기 금리 차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예. 그래서 장기와 단기의 금리 차이가 역전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면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이 장단기 금리 차를 가지고 무조건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네. 뭘 봐야 되냐면 사실은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을 경우에 단기로 금리를 운용을 하는 것보다 장기로 금리를 운용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네.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하는 거죠. 장기 대출을. 그렇죠. 그래서 대출 증가율이 빠르게 떨어져 버리면 그게 바로 경기 침체라고 연결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직장을 잃었어요. 네. 근데 대출이 있어요. 그럼 은행이 보고 나서 저분이 직장을 잃었네. 대출 회수해야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망하는 거죠. 큰일 나겠죠. 네. 그러면 소비하실 거예요? 못하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가 침체. 그렇죠?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대출 증가율입니다. 우리가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들여다보는 이유는 네. 보통 과거의 역사상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 은행이 몸살이기를 하고 은행이 몸살이기를 하면 대출 증가율이 급락을 하고 대출 증가율이 급락을 하면 경제 성장률이 급락을 한다. 이게 쭉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와 경기 침체 이게 A 이꼴 B 이게 아니고 A, B, C, D가 경기 침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일어나는 형성되는 요소들을 봐야 되는데 네.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 대출 증가율이 증가율. 금리보다 떨어져야 돼요. 낮아져야 됩니다. 아. 왜 그럴까요? 아,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사람인데 그래도 직장은 있어요. 그래서 이자를 갚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소득이 계속 더 늘어나는 케이스가 아니고 그냥 일정하게 한정적으로 딱 정해져 있다고 칩시다. 이자를 갚아야 되는 게 내가 대출을 더 일으켜서 이자를 갚는 케이스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금리가 예를 들어서 5%다. 그러면 내가 대출을 5%로 늘리면 이자를 갚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출 증가율이 내가 5%를 더 못 빌리면 금리보다 더 낮아지면 그럼 디폴트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항상 대출 증가율과 금리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트리거 포인트입니다. 거의 100만 불짜리 얘기 해드린 것 같은데. 아무튼 항상 그걸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은행 애널리스트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시그널이에요. 금융이 침체. 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그래서 금리와 대출 증가율을 같이 보시면서 네.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금이 많이 감소를 했고 예금이 안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미 연준이 그렇게 금리를 올리고 있고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예금이 안 늘어나는데 대출이 마냥 늘어날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07년,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금에 있는 것만큼 대출을 이미 해준 상태야. 그러니까 더 이상 예금이 안 늘어나니까 대출을 못 늘리는 거죠. 이게 위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예금이 있는 것보다 대출을 요만큼만 해줬어요. 예금 수준까지 올라갈 때까지 10%의 성장률을 3년 동안 할 수 있어요. 복리로. 그래야지 더 이상 대출을 못 해주는 시기까지 가는 거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보는 것을 예대율로 보는 겁니다. 예금 대비해서 대출을 얼마나 해줬느냐. 그게 지금 현재의 숫자는 겨우 67%다. 100%까지 가려면 한참 멀었다. 그래서 10%씩 늘어난다 하더라도 네. 3, 4년이 걸린다. 100% 되려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당장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대율이 뭐 100%까지 가려면 몇 년 남았다고 하지만 100%까지 가면 사실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금융 위기죠. 그죠. 그러니까 숫자로 봤을 때 뭐 네. 어느 정도가 되면 뭐 어떤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선이 있을까요? 글쎄요. 그게 이제 다 틀려요. 네. 그러니까 다 틀린다는 게 뭐냐면은 이 예대율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네. 과거에 엄청난 위기가 터지고 대폭락장이 왔었을 때 네. 한번 보시면은 네. 거의 100% 수준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2000년대 그리고 또 2008년 근처. 네. 근데 지금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의 수준의 고점은 100%가 아니죠. 77%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코로나19 때까지 정도의 고점은 갈 거 아니냐. 최소한.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지금의 대출 증가율이 10%라고 치면 10%에서 한 15% 사이라고 치면 지금 68%에서 77% 가는 데는 언제까지? 내년 말까지. 그래서 적어도 올해와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 근데 내년 하반기에는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을 가능성이 만약에 미 연준의 방향성에 따라서 네. 은행권이 몸살이기를 내년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와요. 늦으면 정말 100%까지 올라갈 걸 본다. 그러면 앞으로 5년. 5년까지도.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언제 경기 침체가 올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얘기하셨던 거는 상저하고 흐름일 거다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예상치 못하게 1월부터 랠리가 나왔고 지금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이긴 하지만 이제 1월부터 이렇게 시장이 급등한 걸 두고 연준의 어떤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은 펀디멘탈 측면에서의 흐름이 좋은 기업들과 섹터가 있었기 때문인지 조금 나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어쨌든 미국의 전체적인 큰 그림 과거 역사상 네. 경제 사이클이라는 거는 여러 번 있었죠. 수십 번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가 활성화됐다가 둔화됐다가 그 사이사이에 가끔씩 경기 침체가 왔다가 네. 뭐 이런 식의 흐름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은 결국은 평균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하락장이 경기 침체 또는 경기 둔화와 연결이 됐었을 때 고점 대비해서 S&P 500 기준으로 보통 한 24% 정도 빠져요. 그게 경기 침체로 연결됐든 안 됐든 간에. 근데 이제 금융위기와 연결이 됐었을 경우에는 50% 빠져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 플러스 금융위기까지의 수준의 하락장이 올 거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네. 왜냐하면 S&P가 고점 대비해서 27.5%나 빠졌었고 나스닥이 고점 대비해서 38%나 빠졌었단 네. 말이죠. 그럼 이거는 경기 침체도 제법 센 경기 침체를 이미 반영했던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경기 침체만 오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 빠진 폭을 되돌리는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오르는 거는 너무 과하게 빠진 거에 대한 되돌림 현상. 그럼 이제 지금부터 더 올라가려면 결국 경기 침체도 아니고 이제 경기가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하반기에 나와주면 계속 올라가겠죠. 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경기가 둔화됐고 아주 안정적인 성장률로 이렇게 쭉 기울기가 이렇게 평평해지면 그래서 막 성장률 두 자릿수가 나오다가 그러니까 이건 명목 성장률입니다. 네. 그게 막 두 자릿수가 나오다가 훅 떨어져서 이제 3, 4%대로 떨어져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2%, 경제 성장률 1, 2% 요렇게 쭉 변해가면 이때가 언제냐면 2000년도부터 뭐 2020년도까지 요때거든요. 그때가 저성장 뭐 또는 뭐 낮은 성장 그때도 골디락스 얘기 많이 했었는데 네. 그것보다 좀 더 낮은 성장, 낮은 인플레이션 시대. 그럼 그때 어떤 주식들이 많이 올랐어요? 당연히 성장주들이었거든요. 예. 네. 왜냐하면 그렇게 성장이 낮을 때는 성장이 희소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소 가치를 보여주는 기업들은 많이 오르는 거죠. 네, 그래서 하반기에도 여전히 저희의 생각에는 경기 침체만 오지 않는다면 성장주 위주의 어떤 상승은 나올 수 있다. 정말 중요한 게 상반기에는 쉽게 돈을 버는데 하반기에는 도대체 뭘 사야 되느냐, 네.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업종, 종목 선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